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한기호 입학사정관입니다. 2021년 숭실대학교 학부모 대상 전형 세미나 2부 순서로 자소서 및 면접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부모 대상 전형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이미 지난달에 진행을 했고요. 그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을 직접 이렇게 얼굴로 뵙고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좀 진행하다가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특강인데요.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결국 수시 모집에서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대상들이죠. 수시 모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크게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우수자, 그리고 특기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기자 전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특기자라거나 아니면 체육 또는 연기 이런 쪽의 특기자를 선발을 하는 거고요. 논술 우수자는 논술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긴 하지만 논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학생부 교과 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내신 성적 중심으로 선발을 하는 전형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1단계 서류 평가를 통해서 3배수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을 70% 그리고 면접 성적을 30% 그렇게 반영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수치만 보면 1단계 성적이 7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류 성적으로 전부 다 합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면 1단계 서류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그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소수점으로 굉장히 조밀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학생들이 3배수에 들어오고 또 떨어지고 하는데 그 점수 차이가 소수점 0.1점 이런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그 합불이 결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면접 성적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게 결국은 당락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단계에서 1배수로 합격한 학생들이 최종 합격까지 가는 경우가 약 40%고요. 1단계 서류에서 2, 3배수로 합격한 학생들이 면접을 통해서 1단계 성적을 뒤집고 최종 합격이 되는 경우가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면접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평가 자료를 살펴보시면 지금 서류평가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두 가지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생활기록부는 선생님들이 기록을 하시는 거고요. 물론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이 기록하시는 그런 서류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결국 기록의 주체는 선생님이죠.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스스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아마 우리 입시 내용 중에서 학생이 스스로 준비하는 서류는 자기소개서가 유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지금 자기소개서가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사용이 되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서류평가에서 우리가 보는 그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어떤 부모님께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서류평가를 한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그러면 이게 각각 몇 퍼센트의 비율로 들어가느냐 학생부 50, 자기소개서 50 뭐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하나의 서류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서류고요.
같은 서류다 하는 거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되게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마음의 병이 오니까 몸도 아프더라고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도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가 별도로 있고 자기소개서가 별도로 있다. 학생부에 없는 것을 자기소개서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개의 서류가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서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서류 평가의 기준을 보시면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숫자로 저렇게 써놨는데요. 저희들이 1단계 서류 70점이라고 했을 때 학업 역량이 14점, 잠재 역량이 18점, 활동 역량이 38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내신 성적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 학업 역량 14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나 그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데 내신 성적을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요. 내신 성적이 중심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부분이 학생의 잠재 역량과 활동 역량을 보는 것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역량과 잠재 역량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이 결국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역량의 구성을 보시면요. 저희들이 평가하는 활동 역량에는 크게 성실성,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성, 뭐 다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꾸준히 진행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자기주도성은 학생이 활동한 내용들이 얼마나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활동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그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냥 순차적으로 따른 그런 그 활동이냐 하는 구분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곤란한 전공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은 전공 계열 적합성 이렇게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이 활동한 내용들이 그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또는 그 계열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요즘은 또 그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공부하려고 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선택한 숫자가 많지 않은데도 많지 않으면 당연히 성적이 잘 안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수자 수가 적은데도 공부하려고 했다면 그 학생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그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또는 그 계열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년별로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를 잠깐 제가 써봤는데요. 보시면 뭐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학생들이 1학년 때는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작점이죠. 그래서 1학년 때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아주 치밀하게 자신의 진로를 찾아서 계속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발견을 위한 노력들이 있느냐 하는 과정들이 드러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2학년 때는 그 1학년 때 발견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고등학교 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2학년 때 굉장히 활발하게 학교 활동도 하고요. 자신의 진로 또는 자신의 전공 이런 쪽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사실 뭐 더 이상 어떻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원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학년에 와서 진로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1학년 때부터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발견하고 찾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2학년 때 그것이 좀 더 발전되고 3학년 때 그런 것이 안정적으로 드러나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학생부를 잘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학생부 준비된 학생부여야만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기소개서의 구성을 보시면 자기소개서가 작년까지는 4개 문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3개 문항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소개서 문항이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으니까 입시 부담도 그만큼 줄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분들을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입시를 지금 한번 다시 준비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소개서 문항이 줄었다고 해서 입시 부담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니까 입시 부담이 전혀 없어야 되겠죠. 그럼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입시 부담 없이 아주 편안한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불안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수가 감소한 것이 곧바로 입시 부담 경감 이것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줄어든 문항을 보시면 1번은 학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로와 관련한 노력, 그리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쓰라는 내용이고요. 2번은 인성 및 공동체 의식,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 경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점, 이런 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숭실대의 경우는 3번 문항, 대학 자율문항이 있는데요. 지원 동기, 입학한 후에 학업 계획, 그리고 향후 진로 계획을 쓰는 것입니다. 대체로 작년에 1, 2번 문항이 합쳐져서 1번 문항이 됐다. 그리고 3번 문항이 2번 문항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 문항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생이 어떤 학과에 지원 동기를 쓰고 입학하고 난 다음에 학업 계획을 쓰고 졸업한 후에 진로 계획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공부를 왜 하려고 하는지, 들어가서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이고, 또 교과 공부 외에 비교과 부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이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인생에 대한 굉장한 그 장기적인 프로젝트,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 문항을 먼저 집중해서 쓰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3번 문항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1, 2번 문항을 거기에 맞춰서 쓴다면 자기소개서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우리 같은 평가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 혼란스럽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번 문항을 먼저 작성을 해주세요. 만약에 숭실대에 지원하지 않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3번 문항을 한번 먼저 작성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들어가서 어떤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졸업하고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작성을 하면 나는 이런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1번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2번 내 인성,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 인성은 이렇습니다. 이게 서로 연관성 있는 글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심입니다. 자기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모범 사례를 찾거나 아니면 뭔가 매력적인 어떤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뭐 그 좋은 성적을 받은 거 아니면 뭐 굉장히 좋은 상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체의 흐름이 어떤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학생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다 기록되지는 못한, 그러나 자신을 정말 잘 드러내고 싶은 실상, 이런 거를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학생부 전체의 흐름을 볼 때 나는 이 전공에 정말 적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특별히 교과서 특의 이 부분, 아니면 동아리 활동의 이 부분,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고 싶은데 학생부에 선생님이 써준 내용으로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 또는 나의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학생부에 표현되지 못한 자신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활동을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 소개를 한다거나 선생님 자랑을 한다거나 교과에 대한 안내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활동의 그 내용, 그러니까 뭐 축제에 참가를 했는데 그 축제가 뭐 이러이런 것이었고 그래서 축제를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그 학교에 대한 설명이나 교과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그 특별한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 활동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적합성 그리고 자기 주도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전공과 상관은 없는데 이건 내가 상을 받은 거니까 꼭 자랑하고 싶어. 이런 거를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에 자기가 그냥 참여만 한 것인데 그런 걸 쓴다거나 이런 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또 문장을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을 하거나 뭐 이런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현명한 생각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문장 실력을 점검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 글을 통해서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미처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미처 자세히 알지 못한 그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주세요. 약점을 변호하고 자기 변명을 하는데 시간을 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어, 미인정 결석 이게 왜 있었는지, 왜 조퇴를 많이 했는지, 뭐 그 얘기를 굳이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써야 되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어떤 그 전공 적합성이나 주도성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면 차라리 그것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그거보다 더 뛰어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진솔한 글. 그래서 읽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뭐 내용을 막 정말 아름답고 슬프고 뭐 이렇게 써서 감동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요. 학생이 정말 정직하게 쓴 글은 평가하는 사람들이 읽을 때 금방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감동을 주는, 그래서 평가자가 마땅히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형식적 절차를 잘 지켜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형식적 절차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그 교과 시간에 다 배운 내용입니다. 작문 시간에 배운 내용들대로 글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글의 흐름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들을 잘 지켜달라는 거고요. 익히 다 아시겠지만 지나친 과장, 불필요한 비유, 너무 잘난 척하는 표현, 현학적인 표현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정말 학생다운 글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어떤 학생들은 보면 아마 외부의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했겠죠. 그 자기소개서를 읽다 보면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쓴 것 같은 그런 글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글이 아니라 학생다운 글, 정말 순수하고 담백한 그런 글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금지사항이 있죠. 교회 활동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활동들을 쓰는 학생들, 어, 절대로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쓰는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더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쓰는 것은 옳지 않고요. 표절을 한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쓴다거나 고등학교 이름을 밝힌다거나 개인의 정보를 드러낸다거나 또는 부모나 친인척의 정보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뭐 사회복지사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뭐 컴퓨터를 전공한 삼촌 덕분에 뭐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 중에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중심의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1단계 성적이 70%고요. 면접이 30%인데 앞에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면접이 30%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2배수, 3배수로 들어온 학생들이 면접으로 합격하는 경우들이 60%입니다.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면접이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셔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 평가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면접 평가는 서류 기반의 면접입니다. 서류에 없는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서류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죠.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없고 자기소개서에도 없는 거, 뭐 나와서 문제를 풀어보라든지, 뭐 외국어로 자기소개를 해보라든지 이런 엉뚱한 질문은 없죠. 서류 기반에 있는 것을 토대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류하고 똑같이 자신의 이름이나 학교 이름이나 또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요. 면접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 2대1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과 교수님이 학생 한 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10분 동안에 어떤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면접평가의 구성을 보시죠. 면접평가의 구성을 보시면 전공 적합성이 50%,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죠. 인성평가가 25%, 잠재력 평가가 25%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인성평가에 대한 면접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잘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은 착한가요? 학생은 성실한가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할 건가요? 이런 질문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성평가와 잠재력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는 그 모든 평가가 결국은 전공 적합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의 면접 평가 시간에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면접 질문을 하기에도 빠듯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동안 학생이 답변하는 태도를 통해서 인성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학생의 답변하는 깊이를 통해서 잠재력 평가가 가능하겠죠. 면접 평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연습을 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된다? 전공 적합성에 초점을 두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하는 학생한테 선생님이 면접 질문을 하면서 학생은 수학 성적이 왜 이래요? 이런 질문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질문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고요. 면접 연습은 크게 세 부분인데요. 제가 그 커다랗게 좀 시건방진 소리를 썼는데 면접은 생각하는 말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우선이고 말하기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말하기 연습. 이것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공간, 삶의 자리에서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면접 연습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공부 방법을 바꾸고 미래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말이 바뀌면 다 바뀌거든요. 말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요. 행동도 바뀝니다. 그걸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이냐?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실제 면접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학생과 학부모 별개 존재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학부모 대상 그 강의이기 때문에요. 부모님들께서 나는 내 자식과 면접 운명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연습을 시켜야 돼요. 가정에서 열심히 평소에 일상적인 말하기에 익숙한 그런 학생들은 실제 면접에서 크게 당황하거나 막 이렇게 경직되거나 또는 뭐 부자연스럽거나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일상적인 말하기에 익숙한 학생들일수록 실제 면접에서도 굉장히 답변을 잘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통한 말하기 연습을 학생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느냐? 제일 먼저 일상적인 말하기 연습을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말을 하세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면접 연습을 하도록 하자. 앉아서 면접 준비를 할까? 이런 거는 말하기가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변할 겁니다. 내가 내 자식과 일상적인 그 대화를 많이 한다. 특히 그 대화가 진로와 관련된 것 또는 전공과 관련된 것으로 심화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댁에 돌아가셔서 학생을 불러놓고 앉혀놓고 막 지금부터 말을 하자 뭐 이렇게 특강을 들었더니 말을 하기를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더라, 말을 해봐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역효과를 불러올 거고요. 그냥 평소에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에서는 어떻게 말하기 훈련을 할 것이냐? 사실은 학교 생활에서 학생이 말을 잘 하려면 학생이 먼저 변해야 돼요. 학생이 변해야 학교 생활에서 말을 잘 하게 될 건데요. 학생이 변하려면 사실은 선생님이 먼저 변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변하시고 그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변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그냥 학생들한테 교과서 펴라, 몇 페이지 펴라,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더라? 수능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수업이 진행되어서는 전혀 수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수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학생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면접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면접 연습은 일상의 공간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학교 생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학생이 면접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서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인 수업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자기 발언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그런 역동적인 수업으로 변화시키셔야만 학생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런 학생들이 열심히 평소에 말하는 훈련을 해야만 면접에서도 편안하게 자기의 주장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자면 면접 파트너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물론 면접 파트너가 선생님이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선생님들은 바쁘시니까요. 친구들 중에 자기하고 같이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전공, 자기와 비슷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짝을 찾아서 그 학생과 진로나 전공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졸업하면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이런 대화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업 시간을 활성화해야 되겠죠. 평소에 계속 조용히 앉아가지고 책만 보는 학생이라면 수업 시간에 내가 오늘부터는 적어도 수업 시간 단 한 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선생님이 질문하면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답변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하고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하고 친한 학생일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고요. 그렇게 합격한 학생들이 교수님하고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생활을 학생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면접 연습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전 연습은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예상 문제를 만들고요. 답변을 연습하고 친구와 선생님과 연습을 해보고요. 자신의 답변을 녹음해서 들어보고 또 자기가 답변하는 걸 촬영해보고 그리고 대면 면접도 연습해보고 영상 면접도 연습해보고 그리고 면접고사 당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그냥 막 떠올려서 쓴 것들은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있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면접을 연습을 많이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먼저 예상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면접 예상 문제는 가급적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공 적합성을 중심으로 한 예상 문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읽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 전부 다 문제로 만드시면 돼요.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막 100문제 이상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친구를 활용해도 좋고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죠.
제가 그 학교 선생님이었을 때 아주 잠깐 그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 연습을 시켜봤는데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긴장을 해서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도 굉장히 익숙해지죠. 그냥 얼굴이 늘 보는 얼굴이니까요. 그래서 답변하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느슨해진다고 할까요?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학생들의 답변하는 장면을 녹화를 했어요. 카메라로 찍고요. 그 카메라로 찍은 거를 그 다음 시간에 학생들하고 다 같이 내서 한번 틀어서 보고 확인을 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답변 태도는 어떤지, 내용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다짜고짜 뭐 해봐라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긴장돼서 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친구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가 자기가 답변한 내용을 이 정도면 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답변한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보면 물론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말하는 소리가 내 귀로 들리는 소리하고 녹음한 소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녹음한 소리가 어색하고 듣기 싫고 막 이럴 텐데요. 결국 그 소리가 다른 사람이 듣는 내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보면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쓸데없이 말을 길게 하는지, 어디에서 핵심을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이걸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가 익숙해져서 이제 내가 녹음한 거를 내가 들어봐도 크게 어색하지가 않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동영상으로 찍어보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를 장면을 이렇게 요즘은 뭐 휴대폰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놔두고 찍어보세요. 그래서 찍고 찍은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목에서 불필요한 표현들을 많이 하는지, 어떤 질문에서 좀 자신이 없어 하는지, 어떤 대목에서 좀 더 이렇게 음, 불친절하게 너무 짧게 대답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자신의 그 언어 습관 또는 뭐 제스처, 시선 어디도 두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평가하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비대면 면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면접도 연습을 하는 게 좋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면접,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화상을 가지고 화상으로 면접을 하는 그런 것도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이미 숭실대학교 입학처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가이드북을 다 만들어서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고요. 혹시 못 찾거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숭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그 자료들을 다 올려놨고요. 조만간 숭실대학교 입학처 유튜브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잘 준비를 하시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면접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직접 쓰시거나 뭐 이렇게 직접 뭐 고치거나 이렇게 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전화해가지고 지금 자기소개서 쓰다가 답답해가지고 전화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셔서 학생들이 정말 편안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또 지속적으로 꾸준히 면접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그런 결과를 잘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지루한 내용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